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불안한 통상 이슈, 코스피 5천 등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특별한 대책이 없지만 한두 달 후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당국의 전망을 소개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인 세제 강화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죠. 경제 밝은 정치인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성대 특임교수인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대우증권 팀장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년 국정 구상을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사회, 문화 세 분야로서 나눠서 진행되는데 먼저 두 분의 전반적인 평가, 총평을 좀 듣고 싶네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전환의 시대, 네. 또 여러 가지 위기가 네. 중복적으로 오고 있는 부분.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불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대통령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의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기조로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아주 자신감 넘치면서도 해박한 그런 국정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 부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지방 주도의 자치 분권의 문제 그리고 세대와 청년들의 어떤 그 DJ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벤처 정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과 어떤 그 벤처 중심의 모두의 성장 그리고 왜 안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또 코스피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상당히 안도감을 주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회견이고 해박한 지식으로 국민에게 좀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도 그렇게 후한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아주 장시간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이렇게 밝혔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거시 경제에 있어서 사실 지금 2% 마지노 성장률 자체도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률도 무너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대전환, 그래서 구조 대전환을 제시한 거는 방향을 맞아요. 그리고 취업형 경제에서 창업형 경제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것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구조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혁 과제거든요. 개혁 과제. 이미 이재명 정부도 6대 개혁 과제를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6대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늘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거든요. 사실 노동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하청업체들이 모든 원청업체와 교섭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취업형 경제에서 창업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창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강론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장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가 결국은 파지티브한 그러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령들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를 금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모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대선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구조 대전환의 원칙을 밝힌 건 찬성을 하지만 중요한 구제 개혁의 대전환이라는 어떤 방향 전환이 좀 부족하고 아쉬웠고 노동개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 경직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과연 취업형에서 창업형 경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이창근 위원장이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의 지지율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언론사 조사로 조사한 건데요. 가장 최근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53% 절대 수준은 좀 높은데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아마 3~4% 정도 떨어진 낮아진 것으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공수처 관련해 네. 법안 관련해서 당과 정 간의 엇박자라든지 네. 뭐 갈등이 있다 없다 이러한 부분들로서 약간 이 민주당을 떠받드는 핵심 지지층조차도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재명이 배신했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의 여당이 좀 그 분열되는 우왕좌왕하는 여당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나요? 네, 대통령이? 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그나마도 어떤 그 원내대표가 좀 그걸 좀 다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예. 조금 그런 강성 지지층과 대통령의 입장 네. 오늘 그걸 오히려 잘 소상하게 대통령이 잘 말씀해 주셨다. 정당과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본인은 반대하지만 막상 필요한 시점에 예외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과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대통령실은 보안 수사권을 주장한다고 얘기함으로써 왜곡시킨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예. 조금 그동안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셨어요, 오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위기감에 있는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좀 박하게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로만 보면 53%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일을 보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여당과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이 야당 복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이 지지율을 좀 이 상당히 높은 수준, 절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죠. 야당 덕인가요, 이게? 뭐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또 상반되게 비슷한 시기에 갤럽 조사를 본다면은 네.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사실 뭐 야당의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공천 흥금 사태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강경파들의 예.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저는 돌아가서 봤을 때 네. 리얼미터 지지율이 3.7% 하락했지만 네. 사실 저는 앞서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유에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모든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네. 가장 잘한다가 외교 분야예요. 외교, 그 다음에 2등이 잘한다가 경제 민생 분야예요. 예. 근데 가장 못한다는 또 1등이 경제 민생 분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가는 예. 지금 현재 고공행진하는데 예. 민생은 한숨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해운 장관지명 후보자에 관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5분의 1도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논란에도 해명을 제대로 못 하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경제 민생에 있어서 네. 과연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감도 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중도층에서 1.5%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같은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의 이 논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예. 이 시그널을 보신다면 오늘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결정한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탕평 인사, 통합 인사 존중해요. 네. 하지만 거기에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오늘 총평과 지지율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분야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사실 첫 번째 질문과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달러 원 환율이에요. 지금. 네.
거의 뭐 1,500원 지금 뚫는 게 아닌가, 지금 1,480원대도 뚫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아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좀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에 대한 뭐 혹시 대책 같은 걸 좀 얘기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부분, 그러니까 엔화와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엔화 약세 우리 원화. 네. 그런 것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1,400원대로 내릴 것이다.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실제 오늘 장중에서 조금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난 연말에 지금 사실은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한 부분도 솔직하게 있거든요. 외환보유액을 그렇죠. 달러를 팔아서.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부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또 대통령께서 오늘 뉴노멀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도 약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잡힐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창근 위원장님은 지금 사실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보다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안달하지 않는 모습은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율 변동의 변천사를 세계 경제사적 흐름에서 봤을 때 지난 1970년 이후로 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사실 완전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가 관리형 변동 환율 제도예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에도 참 고민과 그런 한계를 저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이 환율 변동에 결국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따는 것은 결국 수출 기업들,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러한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지금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리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 하더라도 100%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외환시장도 수요 공급에 올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정부의 한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장도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야당 인사지만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환리스크에 대비가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정부가 또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서학개미들을 유턴하기 위한 그러한 금융상품 내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환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수출은 올라가지만 수출한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안 푸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위해서 또 달러를 안 푸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정부가 고육지책 끝에 내놓은 이러한 금융상품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사업 진출보다는 대한민국 정시로 유턴해서 그러한 제도도 활용해서 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켜서 정부가 한다고 해도 강력한 구두 개입, 실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시장의 수급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율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얘기로 원달러 환율이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달러 값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돈이 오른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분이 좀 좋았을 수 있어요. 코스피 5천 얘기가 또 질문도 나왔고 실제 뭐 5천을 향해서 오늘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랄까 이런 표현 좀 있었습니까? 이제 뭐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안보 불안, 정치 불안, 또 경영에 대한 지배 구조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짚으면서 정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를 온 것만 해도 4천은 간다. 본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이 그대로 맞았다. 그런 정치적 리스크의 축소인 것이죠.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어떤 안보 불안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한 방치, 제도를 보완하면 충분히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다시 한편 평가 구조를 만들고 네. 기업도 지배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 5천 안 갈 수 없다. 네.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뭐 북한하고 각을 세운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연동해서 설명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원 위원장, 이번 증시와 환율도 연계돼서 질문이었는데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이게 뭐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진단, 소위 퇴직연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싫어하면 못 만드는 것이고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점은 우리가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우리가 이제 왜 도입이 됐는지 그 역사를 살펴야 되는데요. 예. 과거 이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실은 기업이 모든 퇴직금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나의 하나의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서 예. 내가 퇴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정적인 그러한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자율권, 선택권, 자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결국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면서 같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금화로 돌린다. 그럼 그건 다시 경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수단이고 신중해야 되고요. 개인들의 자유를 준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다양화되고 선진화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금융 선진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수익률이 1%에 불과하다는 이 관찰, 지적은 조금 우리가 이 퇴직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되새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결국은 우리가 DB형이냐 DC형이냐 이런 개념으로도 크게 나누듯이 예. 운영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리스크를 조금 더 선택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예. 하이리스크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에 매몰돼서 퇴직연금의 도입의 원천적인 그러한 동기를 져야 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경직화한다는 것은 시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논의하는 거는 정부가 하겠다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예. 당초에 도입된 동기를 살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좀 싶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는 신중해야 되고 수익률은 어떻게 하느냐,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는데 일단 대통령, 이 정부 생각은 너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닌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은행 예금보다도 낮은 게 아닌가. 이런 문제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이런 인식을 해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뭐 가장 골치 아픈 이슈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네. 지금 양도세나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뭐 청와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조금 상세한 입장을 좀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을 꺼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동안에 주로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네. 또 유튜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때려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뭐 봐라.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안도감을 미쳤고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안도감을 가지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뭐 정확하게 답은 공급 물량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화하거나 또 공급량을 높이겠다, 공급 분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 경기, 뭐 또 제2기, 제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뭐 그거는 맞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나치면 정부가 규제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규제로 하다면 규제에 또 다른 규제 이렇게 가는 것은 앞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길을 따라가는 꼴이라서 아마 정확하게 시장에 맡기고 공급 물량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현재로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억 보유세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50억이면 보유세를 훨씬 더 물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세금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6.3 지방선거를 앞두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지 정부의 생각이 상당히 이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상대 당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저는 박수를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올렸을 때 정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정가가 됐을 때 피해 보는 거는 결국은 세입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또 통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네. 하는 게 동의라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심히 들었는데 공급 얘기 좋아요. 네. 하지만 그 공급 얘기가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공간을 좁혀서 결국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의 공급 부족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시장이 야당 인사의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서 반대할 게 아니라 네. 정부가 함께 하면 돼요. 네. 그 얘기는 정부가 서울의 유유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열어달라.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열어줄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네. 공급을 위해서. 예. 그래서 부동산만큼 여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급의 시각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또 지방을 얘기하셨는데 지방을 강조를 많이 하셨죠. 결국은 지방으로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을 못 시키잖아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나 네. 혁신도시 하더라도 주말 되면은 다 그 지역이 텅 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 지방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은 네. 결국 살기 편한 생활 인프라가 공급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통이 대한민국의 도로망은 다 있어요. 하지만 철도망은 지금 GTX가 도입되면서 교통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그러나 GTS 모델이 저는 지방에도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5극 3특, 네. 5극이 완전하게 균형화돼서 발전하려면은 결국 철도 인프라 같은 그런 권역별 GTX가 도입이 돼야지만 곳곳에 사람들이 가서 살더라도 아 내가 이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도 내가 여기에 멀리 살아도 네. 출퇴근에 부담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왕에 그 우리 이창근 위원장이 이제 5극 3특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게 성장에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겠다.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행정 단위 통합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지금 예고가 됐어요. 연간 5조 원씩 통합하는 지자체 4년간 20조 원. 자, 이 문제 이게 정말로 진심인지 뭔가 이게 좀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단지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오히려 충남 대전보다 전남 광주가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전남 광주요. 네. 뭐 이렇게 얘기도 들었고 그는 이제 도지사끼리의 협약 또 기 중요한 것 같고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거리가 멀수록요? 공공기관 네. 이전을 더 많이 하겠다.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또 뭐 지자체 연간 5조 원씩 네. 4년간이면 20조를 20조. 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여기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개헌과 같은 게 필요해요.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이 돼야 되거든요. 미국처럼 우리 도에 오면 세율을 깎아줄게 할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없습니다. 조세 자율권을 지방권을 지방에 줘야 된다. 그러면 지방이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은 예. 반도체를 강원도에 할 거냐 부산에 할 거냐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 도에 오면은 우리 시에 오면 더 많이 세금 깎아줄게 법인세 면제시킬게 이런 권한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고 중앙이 다 갖고 있으면 예. 지방의 차별적 지방 간의 경쟁이라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지방선거 때 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네. 했을 때
조금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자치분권을 앞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속빙 자치분권이거든.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분권을 한다. 세금 뭐 5조 원씩 더 준다. 뭐 지원을 더 준다는 것도 그것도 중앙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좋은 사람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교부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뭐 세율까지도 줘버리면서 지방 간 경쟁 그리고 지방 간 혁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가야 되고 그것은 아까 뭐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역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법안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이제 행정통합 지자체 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반응, 뭐 또 환영한다는 반응 좀 엇갈리던데 대전 충남은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자율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정도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돈의 문제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줬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은 효과가 보이지만 만약에 효율적 집행이 안 된다면 매몰 비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방향은 저는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정 분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세율 분권까지 가야 된다는데 중장기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겁니다. 사실 저는 대전 충남 통합이나 광주 전남 통합 같은 이러한 광역 통합은 사실 반대한 사람이에요. 저도 경제학자로서 오히려 과거 국회에서 함께 논의했던 대한민국의 17개 시도를 사실 70개, 80개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자. 그 얘기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통폐합돼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차지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이왕 광역 경제권이 아니라 광역으로 통합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망에 대한 촘촘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통망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지역 내 격차예요. 그 얘기는 광주만 놓고 보더라도 광주 안에서 지역 내 격차가 심할 것이고 전남만 놓고 보더라도 전남에서 일부 시를 빼고는 격차가 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광역으로 묶어본들 지역 내 격차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묶어놓고 전체 거시적으로는 클지 몰라도 미시적으로는 또 소외되고 격차 심한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정 투입도 마찬가지로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분야 다 토론이 마쳤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 여러 가지 세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말고요. 뭐 간단하게 또 그밖에 좀 주목을 끌었던 거, 좀 관심 있게 봤던 거 좀 짧게 하나 지적해 주세요. 뭐 예운 후보자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충분히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굉장히 오늘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자력 문제라든지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원 의원님도 짧게 이런 건 재밌었다. 또 이런 건 주목할 만하다.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저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주목하게 봤는데요. 사실 반도체 얘기가 나왔을 때 100% 미국의 보복 관세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자신감을 비치셨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정말 우리가 우려 안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